동료지원과 우리나라의 동료지원과 시스템이 국립정신화센터에서 2019년도에 만들어지는 과정에 자문위원 사회복지사로 당사 사회복지사로 들어가서 이제 시스템 만드는 데 기여를 했고요. 자기 이해와 자기 관리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심화 과정에 그거를 했고 제가 정신의학과에서 일을 하게 된 거는 30대 이후로 이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예. 책을 쓰고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예. 잠깐만요. 예. 네, 20대 때 이제 제가 3번의 정신병원 입원을 했고 올해 나이가 제가 50입니다. 예, 75년생이고 예. 원래 이렇게 정신 건강에 어려움이 있으면 군대도 안 가고 고생을 덜 했는지 마음고생은 많이 했는데 몸고생을 덜 했는지 조금 덜 늙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대 때 초반에 3번의 정신병원 입원을 했었고 2년 정도 폐쇄병동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중간에 이제 회복된 것이 일을 통해서 회복됐는데 나중에 태권도 사범 이후에 10년 정도 하다가 이제 정신건강 폐쇄병동에 이제 8년간 일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정신건강의학과의 입퇴원 과정, 예, 지역 회복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 당사자 가족들이 응급상황에 입원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가, 그리고 회복 과정에 어떤 그 지역사회 인프라를 통해서 또 상담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제를 정했고요. 먼저 저희 어린 시절 잠깐 얘기하자면 굉장히 건강이 허약했습니다. 특히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위장이 좋지가 않아요. 위장이 나쁘면 세로토닌이 70~80%가 위장에서 만들어지고 뇌로 가서 지휘자 역할을 해서 신경전달 물질을 튼튼하게 하는데 그게 결핍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위장이 나빴고 제2의 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건강이 허약하게 태어났고 제가 구푼이로 인큐베터에 한 달 정도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허약해가지고 또 감수성이 예민한 HSP라는 게 있는데 감수성, 초민감성의 사람 부류가 인구의 몇 프로 될까요? 인구의 20%입니다. 20%. 여러분은 5명이 있으면 1명이 HSP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진단명이 아니라 그런 기질을 갖고 예술성이라든지 감각 기능이 예민하신 분을 타고나신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종교심이라든지 예체능에 관심이 많고 감각이 뛰어난 모범생적인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사대 특징은 양심적이고 모범생적이고 고지식하고 아주 또 바르죠. 예의가 아주 깍듯이 바르고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네, 입원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호자 동의 입원하고 동의 입원인데 사실은 동일한 겁니다. 제가 병원에 일을 할 때도 보호자 동의 입원으로 해서 보호 입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동의 입원은 이제 가족하고 당사자 같이 사인을 하는데 어차피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지 이제 퇴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당사 단체에서는 동의 입원이나 보호자 동의 입원을 없애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가족들도 이제 많이 국가 책임자로 가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대선이 있는데 대선 이후에 공약에 국가 책임제에 대한 얘기가 좀 분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예, 행정 입원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국가기관에서 이제 입원을 시키는 거여서 가족이 없는 이제 행여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노숙자들이 주로 많이 입원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병원에서는 좀 드문 케이스입니다. 자의는 이제 병식이 있어서 자의 관리가 되시는 분들이 이제 스스로 입원을 하는 거. 제가 있었던 병원은 3가지 병원을 군대로 일했는데 첫 번째 병원은 폐쇄적이어서 약간 비자의 입원이 한 90% 정도 됐었고요. 두 번째 병원하고 세 번째 병원은 약간 민주적인 스타일이어가지고 자의 입원율이 50%에서 70%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들어와서 있다가 나중에 나가는 시스템이었고요. 그 다음에 응급 입원 시스템으로는요. 예, 응급 입원은 72시간 동안 입원이 가능하고 자해 타해 위험이 있을 때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데 지금 이제 다각도로 이제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응급 합동 대응 센터도 생기고 있고 그다음에 119, 111, 그다음에 112, 그다음에 저기 센터에서 조인이 돼서 병상 확보를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입원 대신 대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게 입원이 다 좋은 게 아니라 입원하지 않고 이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집을 저 같은 경우에는 20대 때 병원에 들어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집을 입원실로 만들어서
지금 말하고 있는 동료 지원과 쉼터를 집에서 했습니다. 한 집에서 5일에서 일주일만 쉬면 입원하지 않고 휴식을 취해가지고 쉼과 휴식을 취하면 에너지를 다시 회복해서 조현 조울의 증상들이 가라앉고 환청망상을 넘어가는 고비를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시스템이 나와서 동료 지원과 쉼터가 서울에 여러 군데 생겼습니다. 송파, 관악, 금천, 파도선, 난다, 한정자, 그리고 펭귄의 날갯짓도 있고요. 일주일에서 2주 사이에 거주를 할 수 있고 무료로 가능합니다. 여기 센터들을 좀 활용하셔서 쉼터는 입원하지 않고 그 기간에서 머물 수 있고, 제가 여기 일하고 있는 관계자도 많이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청해서 들어갈 수 있고 2주까지 있을 수 있으니까 입원하지 않고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시스템이 생기고 있다. 그리고 국가의 법적으로 동료 지원과 쉼터 시스템이 법제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있고 자유로운 공간에서 확보를 해서 회복이 잘 되고 또 2주 뒤에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거나 또 다른 지역사회 인프라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정신건강 입원에 대한 주의사항은 현실감을 찾고 환경치료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병원에서는 약물과 진단과 주사제들이나 증상 완화가 필요하고, 환경치료가 뭐냐면 불규칙적인 생활을 규칙적인 수면, 식사, 운동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것이 환경치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리듬이 이제 맞춰지면 뇌 호르몬도 다시 안정이 되고 여러 가지 몸의 기능들이 살아나면서 현실감이 더 강화되거든요. 그래서 혼자 고독한 시간을 있는지 않고 병식을 찾아가면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이제 사람들하고 또 거기도 사회입니다. 거기도 이제 알코올 중독, 이제 치매, 어르신, 그다음에 정신증, 뭐 조현, 조울 뭐 다 섞여 있거든요. 한 방에서 생활하면서 거기서도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생활을 하니까 현실감이 좀 돌아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알코올 중독이신 분은 술 안 먹으면 멀쩡하거든요. 그래서 사회성도 뛰어나고 거기서도 사회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저도 병원 생활하면서 그랬고, 저도 폐쇄병동 일할 때도 보면 그 안에서도 사회이기 때문에 배울 점이 많고, 병원에 입원하는 게 무조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장기 입원은 배제돼야 되고요.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거는 이거는 이제 당사자체에서 얘기하면 이제 거부 반응을 일으킬 건데 간식 제한이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교육을 빨리 초발자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교육을 받는다 그러면 회복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정신건강교육, 약물교육, 스트레스 관리교육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받아서 간식을 제한하는 있더라도 교육을 받도록 하는 거죠. 치료진의 입장에서. 그건 이제 치료진의 입장입니다. 당사자들은 난리 나죠. 그런데 이제 당사자들도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초기 진압, 초기 관리를 해서 이 적세 필요한 시기에 교육 프로그램을 받으면 병식이 생깁니다. 병을 관리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병원에 들어가면 약물 때문에 체중이 막 불어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식욕 중추가 땡기는데 약물이 작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살이 찌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한 달 있으면 10kg, 20kg 그냥 찌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시켜줘야 되는데, 제가 일했던 병원은 아침 먹고 30분, 점심 먹고 30분, 저녁 먹고 30분 무조건 그 라운드를 크게 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돌면 1시간 30분씩 돌고 1시간 돌면 7.7kg를 돌거든요. 그럼 병원에서 살이 안 찔 수가 있어요. 걷기 프로그램하고 식단 조절하고 그래서 제가 거기 있는 조현 조울 당사자들 한 15kg씩 빼줬어요. 그래서 이제 100kg씩 나가는 분들인데 다 100kg씩 찌잖아요. 많이 찌고 여자들도 뭐 7, 80kg 찌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체중 관리가 필요하고, 일상에서 이거를 병원에 있을 때 하는 거를 일상에서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통과 절박함, 시행착오를 거쳐야지 병식이 생깁니다. 병식이라는 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고요. 개고생을 좀 해야 됩니다. 저도 뭐 병원 막 입원하면서 집안 몇 번이나 부시고 박살을 내다가 아버지가 너는 우리 집에 죗값을 치러야 된다 하면서 꺼내주지 않고, 뭐 범죄자도 아닌데 뭐 범죄 수준까지 갔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 여러 가지 이제 고통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 병원에서 이제 평생 있다가 죽겠구나, 그런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통해서 자기 이해가 생기면서 병식을 가지게 됐습니다. 내가 병이 있다는 것을 이제 그때 인식하게 됐고, 병이 있으니까 약을 먹고 싶고, 의사하고 라포 형성이 되고 가족들하고 소통이 되면 약을 먹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병식이 생기는 것도 처음에는 부정을 하다가 나 병 없어, 나 그냥 원래 이래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화가 나는 거죠. 내가 왜 정신병자야? 막 이러면서 화가 나다가 나중에는 어쩔 수 없구나 타협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좌절을 했다가 나중에는 인정하자.
약을 먹고 생활을 하고 또 일상 관리를 하다 보니까 회복이 잘 되구나 이렇게 하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병에 있다가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하고 관리를 하고 예방을 해서 처음에 이제 우리 초발자 5년 미만이신 분 계세요? 자녀분이? 가족이나? 5년 미만. 이 초발자시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10년 이상, 10년 정도. 그 다음에 20년 이상 가 있으시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나누는 기준에 속하는데 5년 미만은 병 중심의 정체성에 있어요. 그러니까 진단명이 중요해. 그리고 자기 생활의 관리나 약물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10년 차가 되면 삶이 중요합니다. 병원이 있어도 삶을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10년이 넘어간다. 그러면 병하고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이렇게 바뀌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연차에 따라서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병이 있어도 증상이 있어도 없어도 행복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응급 입원에 대한 절차인데요. 이거 여러분들이 제가 상담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병원에 이제 입원하게 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뭐 저는 회복을 돕는 상담사긴 하지만 병원에 대해서도 좀 잘 알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궁극시 작전해야 되거든요. 가족들 입장에서는 이제 당사자가 뭐 칼 들고 뭐 설친다 그러면 너무나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입원할 수밖에 없는 응급사항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9나 경찰이나 정신과복지센터가 팀으로 돌아가고 있는 마포의 정신응급 합동대응센터가 지금 있습니다. 지방도 생기는 추세고 이제 그걸 이제 국가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세 팀이 돌아가서 이제 72시간 내 응급실을 입원시켜서 안정실에 대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을 알아봐주고 들어가는 데까지 이제 병원을 만약에 개별적으로 알아볼 때는 원무과의 베드 숫자가 있는지 먼저 전화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안 알아보고 무작정 찾아가잖아요. 빠꾸 당합니다. 대기자가 대학병원은 엄두가 안 납니다. 6개월에서 1년을 기다리셔야 돼요. 중간 사이즈 200병상에서 300병상은 대기자가 있을 수가 있고 거의 들어갈 확률이 또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노크를 하시고 대학병원은 그 대기자를 걸어놓으세요. 6개월에서 1년 걸리니까 나중에 이제 진단이나 약물 치료 받으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국공립은 이렇게 사실은 주기가 한두 달 사이에 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국공립을 가신다 해도 2달 있다가 나오셔야 돼요. 그러면 중간 사이즈 병원으로 수평 이동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상을 이제 중간 사이즈 병원 하나 놓고 입원이 더 필요할 때는 이제 전원의 계획을 짤 필요가 있고 그리고 통차들을 떼서 그 먹는 대학병원에서 먹었던 약을 그대로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약을 바꿔버리면 이제 재발의 위기가 있고 약물이 아마해서 부작용을 확산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병원급에서 약물의 임상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말해준 그 차트를 떼가지고 약을 계속 연장해서 이제 전원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좋고요. 좋은 의사는 어떤 의사인가? 좋은 의사는 약을 적재적소로 쓰고 무조건 최소 용량을 쓰는 의사가 좋은 의사는 아닙니다. 최소 용량 쓰다가 재발을 부지기수로 해가지고 또 거기에 코드가 맞는 사람은 열에 한둘이 있지만 그러니까 일반 양보다 좀 더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90%의 보편적인 의사들은 발병을 했을 때 약을 좀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안정이나 심리적 안정이나 정서적인 지지를 해주면서 약물의 복용을 충분히 하는 쪽으로 선택하거든요. 그래서 때에 맞게 재발경고를 체크하고 여러분들 저기 정신질환은 재발경고 체크가 있는 거 아시죠? 발병하기 전에 감기 몸살같이 콧물, 재채기, 발열 이것이 2주에서 3주 전 아니면 1주 5일 전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미리 알고 대처를 할 수 있는 게 정신질환이고 예방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발경고 체크하는 방법을 터득하셔야 돼요. 자기만의 감각 기능의 이상이나 수면의 이상이나 또 뒤에 나오니까 그때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중심보다는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거. 그 의사도 좀 이렇게 막 절망적으로 얘기하는 의사가 있거든요. 좋은 의사가 아닙니다. 희망을 불러일으키면서 용기를 주고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는. 저도 처음에 만났던 의사가 불치병이 안 나을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절망해 했거든요. 그 의사의 말 한마디가 당사자를 살리기도 하고 가족을 죽이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희망적인 말을 해줘야 되고 격려를 하면 더 그보다 훨씬 더 회복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래 치료를 갔을 때 거짓말하면 안 돼요. 우리 당사자들이 약을 올릴까봐 뻥을 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적재적소로 재발 위기를 못 막습니다. 그래서 재발해갖고 제가 얼마나 거짓말 연기를 잘했냐면 조울이 조금 더 연기를 잘해.
예, 조연도 잘하시긴 하지만 이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제가 재발을 하고 저 선생님 병 다 나았어요 이러고 약을 줄였는데 다음날 집안에 박살을 내고 또 입원을 해가지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이때는 벌써 늦은 단계예요. 약간 그 재발 경고 체크가 노란불일 때 체크를 해서 미리 솔직한 대화를 해야 됩니다. 제가 잠을 못 잤어요. 갑자기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남이 욕하는 소리가 들렸고 층간소음으로 힘들어요. 뭐 이런 솔직한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놓치버릴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이 재발의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용량을 체크하고 필요시 추가할 약이 있습니다. 신경안정제 계열은 추가해서 먹을 수가 있고 조절할 수 있거든요. 용량 체크를 하고 약의 이름을 다 하셔야 돼요. 우리 지금 여기 계신 우리 가족들은 당사자가 어떤 약을 먹고 어떤 작용과 부작용에 있고 약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 대처법을 알고 어떤 부작용이 있다. 어떤 약을 리스페다 같은 경우에는 발기부전이나 생리불순을 일으켜요. 어떤 사람한테 해당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해당이 안 돼. 그런 약간 증상이 있을 때 놀라지 말고 약을 공부하면 그런 것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약물에 대한 이해 약간 나오는데요. 그 약은 세 가지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항정신병 약물에서 주성분의 조현종동장애 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조제로 신경안정제 계열의 향정신병 약물이 있어요. 신경안정제나 수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소화제, 변비약, 부작용 방지약, 뭐 코젠틴이나 베조트로핀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약은 세 종류로 나눠진다. 그리고 주성분의 약을 잘 먹는 거 뭐 할돌이나 뭐 아빌리파이, 뭐 리스페달, 뭐 저기 데파코트, 카마제핀 뭐 이런 그 주성분의 약이 있잖아요. 그 성분은 우리가 아무 때나 빼먹으면 안 돼요. 그 의사가 처방한 대로 손을 대면 안 되는 약이에요. 무슨 약을 손에 들 수 있냐? 이거 신경안정제나 수면제 계열은 쪼개서 먹고 더 추가해서 먹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하루에 먹는 용량이 정해져 있고 그거를 넘어가면 내성 금단 갈망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체크해서 이제 그 주어진 데서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불안도가 올라올 때 신경안정제 아티바이나 디아제팜 먹으면 싹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한 4시간 정도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걸 먹을 필요가 있고 저도 한 5년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끊었는데요. 예,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망상환청에 대한 이해. 망상환청이 어떻게 되냐면요. 처음부터 들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생각에서 생각으로 머리가 맴돌아요, 계속. 이게 조현병이 생각의 병이잖아요. 저도 처음에 누워있는데 종교는 뭐 하는 거노? 빨래하는 거다. 막 혼자서 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 머리가 계속 생각나. 그리고 뭐 누구는 뭐 하니? 밥 먹고 있었나? 막 이게 계속 생각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왜 돌아가지? 멈추지가 않아. 쉬지 않고 돌아가. 그러다가 이제 막 이게 이제 외부 환경하고 착각 오해가 와요. 그러다가 귀가 울려요. 저 같은 경우는 유사한청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낮에 들었던 얘기가 밤에 귀로 뜨입니다. 그것도 유사한청의 하나고 그리고 착각해서 들리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착청인데 유사한청에 들어가요. 그러다가 진짜 소리가 들립니다. 어디가 들리냐면 머리에서도 들리고 가슴에서도 들리고 외부에서도 들려요. 소리가 또 여러 개가 들립니다. 처음에는 뭐 애기 소리, 어른 소리, 뭐 이상한 잡소리 들리고 막 도깨비 막 이상한 뭐 웃는 소리 막 들리고 막 여러 가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막 나눠져가지고 5개, 10개, 20개 입원한 사람 보면 20개도 있어요. 진짜 힘들 거예요. 그래서 입원을 하시는데 이렇게 나눠져서 들리기도 하고 망상도 오해 착각이 되면서 현실이 왜곡이 돼요. 그래서 이제 누가 나에게 대해서 뭐라 할까 이러다가 누가 나한테 수을 대는 건가? 누가 나한테 욕하는 건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건가? 점점 강화가 돼요. 그 피해 망상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누군가 죽이려고 한다는 거는 내가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또 과대망상이 반대쪽에 또 따라옵니다. 그래서 관계망상은 이런 거예요. 버스 타고 가는데 저 사람은 내가 어디서 본 것 같다.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길 지나가다가도 언제 봤는데 저 사람 내 아는 사람 같은데 막 착각하고 연예인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정치인 누가 내 남편인데 막 이러고 마누라한테 막 이러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헷갈리는 거죠. 이제 망상으로 넘어가요. 또 종교망상은 내가 계시자다. 우주의 신이다. 저는 신이 돼봤어요. 제가 제 진단 기록지 보면 자기가 신이라는 망상증 환자 자폭하려 한다. 미카엘 대천사인지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망상 속에 빠지니까 신이 돼가지고 전체 무릎 꿇어 이렇게 하다가 이제 몸에도 맞기도 하고 병원에서 묶여가지고 한 일주일씩 묶여 있었습니다. 이게 정신 나간 병원에서도 미친놈 중에 미친놈이 이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그냥 힘들었는데 몸매를 또 누가 때리냐면 알코올 중독 형하고 마약 중독 형이 주먹으로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맞고 그러다가 제가 태권도 해가지고 한 명은 이겼는데 두세 사람은 못 이기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웠습니다. 또 고생하고 이제 묶였다가 이제 고생했는데 아무튼 이제 조현병이 오면 핸드폰 해킹 이거 제일 많습니다. 요즘 핸드폰 많이 하잖아요. 핸드폰 해킹해서 내 어떤 정보를 빼갔다. 그 집에 누가 도둑이 들어와서 계속 내 물건을 이렇게 옮긴다. 그리고 CCTV로 뭔가를 계속 해가지고 추적해갖고 중국에서 간첩을 보냈다. 그리고 층간 소음이 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도청 장치를 해가지고 나를 조종하고 있다. 그리고 대인기피가 생기고 사람 눈이 막 무섭게 보여요. 그리고 공황과 막 강박이 와가지고 두려운 공포가 찾아오고 이런 게 이제 망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망상의 세계에서 회복 어떻게 하는가? 네, 저기 자아경계 이거 정신질환을 딱 그 의학적 용어로 따지면 현실 판단력 장애와 자아경계 손실 이렇게 의사들이 평가를 합니다. 뭐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하면 현실 감각이 떨어지고 나와 너의 경계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너의 경계가 사라진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당신과 나가 하나가 돼버린다. 이거를 이제 다르게 말하면 정신적인 퇴행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경계가 깨지면서 갓난아이 같은 수준으로 갑니다. 우리 태어났을 때 엄마랑 나랑 붙어 있는 걸로 인식을 하잖아요. 엄마가 나고 나가 인식이고 하다가 이제 분리가 되잖아요. 근데 정신질환이 되면 나와 너가 통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저기 어머니 저 이사님 계신데 이사님의 생각을 내가 다 읽을 수 있고 도심술로 다 깨뜨려 볼 수 있어. 근데 어머니가 나를 다 또 저기 살펴볼 수가 있는 거야. 공포가 와요. 저도 그래가지고 멘병이 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다 읽어놓고 저 사람이 어떻게 이용을 하고 막 텔레파시가 통하는 것 같고 전파를 막 쏘고 피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엄청 힘든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럽고. 그래서 현실감이 떨어지면서 근데 약이 참 잘 듣는 게 70%는 커버가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30% 정도는 약물이 안 듣는 부류가 30%가 있습니다. 예, 이게 정신과의 한계라고 보셔야 됩니다. 정신과 저도 병원 일했지만 정신건강의학과의 한계는 모든 정신질환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의사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이 안 듣는 부류라고 봐야 됩니다. 뭐 크로자핀을 쓰더라도 크로자핀도 잘 안 듣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30% 정도는 당사자 연구를 해야 됩니다. 당사자 연구는 뭐냐면 환청망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현병의 30% 정도는 환청망상이 찌꺼기로 남아있는 걸 잔존 증상이라 그러는데 평생 데리고 살아야 돼요. 꼬마 하나도 데리고 살아야 되고 어떤 여자나 남자도 같이 따라와요. 소리가. 어떤 사람은 시각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청각으로도 저도 시각을 봤거든요. 청각, 시각이 제일 많거든요. 그리고 촉각으로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따라오면서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고생시 오셨군요. 환청시 오셨군요. 그리고 망각시 오셨군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어떤 증상들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사 상담사 멘토를 통해서 지지를 받으면 정서적인 지지를 받으면 스트레스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환청망상이 사그러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망상의 잔재들 허구들을 분석해 나가면서 현실감을 키워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좋아지고요. 저도 이제 소리가 환청과 망상이 있었다가 다 사라진 상태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원의 요소는 아까 말한 같이 규칙적인 생활, 그 다음에 수면 식사 운동 관리, 그 다음에 교육을 받고 병식이 생기고 병식이라는 거는 간절함과 절박함과 낫고자 하는 의지가 생겼을 때 그게 그 지점에서 병식이 생깁니다.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고생이 커야 돼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시켰을 때 자주 전화하지 마세요. 간호사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당사자한테 자주 전화하면 당사자들이 자기의 문제를 고민할 시간이 없습니다. 괴로움을 많이 겪어야지 이제 괴로우면서 자기가 어떻게 병이 있기 때문에 이런 미친 곳에 왔구나. 뭐 다 미친 사람들은 아니지만 조금씩 미친 거죠. 그런데 이런 힘든 상황에 와가지고 생활을 하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 입원을 하고 지역사회에 연계돼서 당사자와 가족이 우리 이사님도 계실 때 사이가 좋잖아요. 이렇게 좋은 분은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으로 못 돌아오는 분이 있어요. 제 상담하시는 분 중에 지역사회 전환시설이나 공생애로 보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가족들하고 사이가 너무 케미가 안 맞고 소통이 안 돼가지고 그런 부분은 떨어져 지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미국을 가셨습니다. 저를 버리고 갔다면 안 되죠. 저는 놔두고 이제 미국을 가셨는데 그게 더 잘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렇게 볼 수 있고 회복 지원에 대한 이제 재발 경고 체크인데요. 가족의 지지, 지금은 이제 심지어 이렇게 가족 교육을 정말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동료 지원가도 이렇게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이제 한정자, 한국정신장애인 자립센터, 한울센터, 난다, 동료 지원 센터들이 우후죽순 이제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송파도 있고, 그런 단체들에서 이제 당사자들이 지금 동료 지원가 일하시는 분도 있고, 저기 뒤에 계신 우리 이름 말하면 안 되죠. 후견 식탁에 일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존 모임과 심지의 교육, 대화 이렇게 하면서 여기 심지의 당사자들도 많잖아요. 뭐 제가 그 단톡방 보고 깜짝 놀랐는데 상익이 그 대표님 얼마 전에 만났는데 100명이 넘더라고. 막 100명 넘죠. 네. 우리 이사님 관리하시니까 박지수 이사님 엄청 많은 것 같아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보 공유하면서 소통하면서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혼자 스트레스 해소법 어떻게 하느냐? 혼자 시부렁거리기. 이거 제가 정말 많은 당사자들한테 권하는데요. 혼자서 막 기분 나쁜 거를 그냥 혼자서 얘기하면서 풀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군지렁군지렁하고 중얼중얼 거리면서 환청이 듣는 게 아니라 혼자서 푸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을 하고,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병원을 나오셨으면 바로 상담을 받거나 이제 소통을 할 수 있고 해소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스트레스 해소해주고, 또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당사자들이 뭐 음악을 좋아한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산책을 좋아한다, 아니면 혼자서 유튜브 보는 거 좋아한다. 뭐 이렇게 하면 그거를 계속 취미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자기 취미를 가지면 좋아지고, 저는 나중에 말하자면 태권도, 탁구, 뭐 영화 보기, 뭐 뮤지컬 보기, 뭐 이런 것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재밌게 돌아다니고, 우리 여기 이사님도 우리 아드님하고 엄청 재밌는 거 많이 보러 다니시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든 타이밍을 놓치지 마라. 재발 경고 체크가 왔을 때 3, 4, 5일 안에 약물 조정과 심을 가지면 거의 백발백중 다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오는 것이 수면의 변화, 수면이 너무 줄어들거나 너무 늘어나거나, 그리고 증상이 과거와 동일한 증상이 온다. 그 자기가 오는 스타일대로 오거든요. 여러분들 생김새 같이 증상도 자기 생김새와 비슷하게 옵니다. 맨날 다르게 오는 게 아니에요. 거의 비슷한 스타일로 와요. 그래서 이제 그 스타일을 익혀야 되고요. 그리고 환청망상, 불안, 강박, 헛소리, 헛것을 보고, 저는 이제 상태가 나쁠 때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제 연기가 피잖아요. 근데 연기가 귀신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때 이제 딱 가서 외래 바로 가가지고 약 탔어요. 그래가지고 약을 올리니까 이제 그 귀신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헛것을 보게 되거든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혼미한 감각 기능에 이상이 생길 수 있고, 또 눈이 너무 강렬하게 보이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상에서 생활이 패턴이 밤낮이 바뀐다거나 혼자 중얼중얼한다. 거의 80% 이상이 환청을 듣고 있는 겁니다. 환청을 들으면 소통을 하게 되거든요. 너무 막 비난하는 게 거의 80%죠. 근데 감미로운 것도 있어요. 저한테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계속 이렇게 막 이제 감미로운 것도 가끔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중얼중얼 소통을 하게 되죠. 혼자서 중얼을 하다가 깔깔 웃고, 이거 대부분 이제 환청을 듣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이나 핸드폰 도청, 사람 지나가는데 슉 막 욕하는 것 같이 막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욕하고 가지 않았는데 욕한 것 같이 돼가지고 막 싸울 뻔하고, 이렇게 되면 벌써 재발 위기가 오고, 가족들이 제일 먼저 아는 게 가족들하고 충돌이 일어납니다. 가족들하고 괜히 가족한테 짜증내고 화내고 막 승질내고, 평소에는 이제 괜찮다가 막 욕하고 막 주먹 날리고 저 벽을 쳐가지고 주먹도 부러졌는데, 하여튼 이제 감정 조절이 안 되면서 재발 위기가 있고, 또 음성 증상으로 가면 안 식습니다. 그러니까 잘 먹는 것도 막 부실하고 안 씻고 막 그냥 누워만 있고 머리 떡져가지고 막 양치질도 안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 것도 좀 음성 증상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회복 과정에 20대부터 해가지고 그 국립정신과센터에 하늘이 찻집이 있어요. 거기 제가 출신입니다. 2주 일하면 13만 원 주더라고요. 그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노래방에 가서는 이제 이모부 노래방 가서 5년 동안 노래방 알바했습니다. 청소, 바닥 닦기, 그리고 하품기 닦기, 뭐 동계산하기, 노래방 또 노래도 부르고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등산 다녔습니다. 여러분 등산이 자연치유, 피톤치드 나와가지고 자연치유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 뭐야 맨발 걷기 우리 심지에서 잘 하시는 맨발 걷기 엄청 효과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조은의 마음 잡고 그 방송 찍고 나서 조 아버지 어머니 조하고 그 동네에 저기 그 진흙 같은 게 있더라고요. 진흙 밟고 왔는데 머리부터 요만큼 뭐 엄청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치유력이 있다. 맨발 걷기도 하시고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랑 놀기. 여러분들 정신질환은 심각하면 걸리는 병입니다. 재미있게 살고 즐겁게 살고 날라리나 양아치 안 걸립니다. 네, 그런 사람도 안 걸려요. 깡패도 안 걸리고. 네, 걸리는 애들은 소수이긴 한데 거의 이제 그 즐겁게 사는 애들 자기의 욕망과 감정을 표출하는 애들은 병이 안 걸려요. 정신병이. 근데 어떤 애들이 걸리냐? 심각하고 고지식하고 자기 틀에 갇혀 있고 자기 생각이 맞다고 고집하고 개똥철학 갖고 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세계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물 나와가지고 하늘을 보면 자유가 있는데 우물 안에서 내가 왕노릇 하려고 하니까 망상 한청을 만들어가지고 그 세계의 주인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와야 됩니다. 친구랑 재밌게 놀으세요. 그래서 뭐 밥 먹으러 가고 놀러 가고 여행 가고 같이 뭐 자전거 타고 뭐 또 어디 또 노래방 가서 신나게 놀고 춤추고 제가 춤을 좋아해가지고 노래 춤을 좋아하는데 노래방 가서 뭐 혼자도 막 노래 부릅니다. 그래서 태권도를 하면서 이제 많이 좋아졌고 태권도도 건강 때문에 했는데 나중에 태권도 사범이 돼가지고 일하면서 이제 회복됐습니다. 여러분 돈을 벌면 회복됩니다. 당사자들이 돈을 안 벌고 집에만 있으니까 인생의 의미가 좀 없습니다. 돈을 벌고 자기가 쓰고 싶은 거 써야 되거든요. 돈이 안 벌어지니까 이게 재미가 없으니까 이게 살맛이 안 나요. 그래서 이제 조그마한 소일거리도 찾아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태권도 사범 제가 취미로 하다가 직업이 됐고 자존감 회복에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태권도 시범단에 들어갔거든요. 제가 일반 시범단에 들어가서 거기서 3년 정도를 제가 단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단체 생활을 처음 해봐가지고 저는 군대도 조현병, 저시분열병으로 면제를 받은 사람이라 단체 생활을 몰랐거든요. 근데 태권도 그때 27에서 한 31살까지 사이에 심원단을 했는데 사회성 결여로 계속 좀 약간 은따 비슷한 느낌인 거예요. 일반인들하고 못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동생이고 선배고 너 사회생활 이렇게 하면 저기 잘 못한다. 이렇게 말할 때 분위기 파악하고 이런 말 하지 말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 같이 자기도 하고 또 놀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사회생활을 배우게 됐습니다. 공동체 생활. 아까 공동체가 회복인데 당사자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갖다 보니까 약물 때문에도 감각이 무뎌가지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또 혼자 있다 보니까 자기 생각에 빠져갖고 굉장히 좀 자기 중심적이에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기적인 게 아니라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회성의 결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우다 보니까 혼도 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 사회생활을 하게 됐고 그리고 다리닥품이라는 공동체 제가 여기서 이제 회복의 과정을 26, 7살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오다가 이렇게 했었는데 이 단체에서도 공동체를 통해서 자조 모임을 하면서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사명자를 가겠다고 이제 삶의 의미를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 기반 아까 설명을 했는데 납병원이 병원마다 있고요. 낮에 가서 병원 갔다가 약물 먹고 교육받고 이런 시스템인데 국립정신센터가 납병원이 있거든요. 제가 거기 출신입니다. 거기서 제가 교육을 처음 받았어요. 정신건강교육, 약물교육, 스트레스 관리 교육을 국립정신건강센터 납병원에서 처음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좋아졌거든요. 그 약물교육을 안 받았으면 제가 약도 안 먹으려고 그랬을 거고 정신건강에 대한 스트레스 관리도 몰랐을 것 같은데 그때 도움이 많이 됐고 요즘에는 정신재활시설에서 굉장히 그 클럽하우스 모델은 굉장히 능동적입니다. 제 내담자 중에 클럽하우스에서 당사자 대표하는 친구가 있는데 인권 강의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PPT도 만들어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수준이 얼마나 높냐면 독서 모임을 진행해서 자기가 사회를 보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과 함께 같이 사회를 봅니다. 네, 그 정도까지 발전할 수 있고 회복력이 또 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 카드는 혹시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안 받으신 분, 안 받으신 분 훨씬 많네요. 여러분들 받으세요. 불이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작년 9월에 복지 카드와 수급자가 됐습니다. 모든 혜택을 다 받아봤습니다. 제가 살면서 처음 받아봤는데 병원에서 제가 수급자를 만들어주고 복지카드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수급자가 되고 복지카드를 제가 가지게 됐습니다.
제가 낮은 데로 더 내려가게 됐는데 하여튼 뭐 경제적인 어려움과 뭐 무릎팍도 좀 다쳐가지고 이제 신청을 하게 됐고 복지카드 있어도 아무 불이익이 없어요. 개인 정보를 누출되지도 않고 그걸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복지카드가 있으면 장점은 뭐냐면 장애인 일자리를 추가해서 더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편한 일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일반 직장 가서 200만 원 벌려면요 죽도록 열심히 일해야 돼요. 제가 200번면서 병원에서 거의 3명목을 일해가지고 죽도록 일했습니다. 당사한테 200번인데 하루에 복사 3번만 오면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복사만 한번 갔다 오고 동네 여기 한번 돌았다가 바깥에 가서 담배 한 번 피고 들어가고 앉아갖고 책 좀 보다가 퇴근 이렇게 하더라고. 아, 왜 이걸 선택을 안 했을까? 나 너무 힘들게 살았어. 일반인들하고 경쟁하면서 병 감추면서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았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복지카드 이용하십시오. 이제 너무 좋습니다. 이제 국가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받으시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전환시설 서울에 4군데, 경기도에 3군데 있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정보를 나눠드릴게요. 그래서 그 국립정예센터의 정보에도 있고, 제가 전환시설에 대해서는 그냥 이름만 알려드릴게요. 예, 이름이 적어왔는데 전환시설 제가 강의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우리 마을 전환시설에 한 7번, 8번 강의했는데 다 시설 좋습니다. 서울의 전환시설 누리봉, 강진구, 늘푸른집 도봉구, 세월음터 은평구, 이음 강동구, 경기도의 라온 포천시, 우리 마을은 수원시, 바람수분 김포시 총 7개가 서울 경기에 있고 인원은 18명에서 24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전환시설 가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있을 수 있고요. 소통 통로할 수 있고 병식 가지기 좋고 이제 회복 과정에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동생활 가정은 이제 낮에 알바하거나 센터를 갔다가 밤에 잠만 자는 곳입니다. 공동생활 가정이 방을 같이 쓰는 데도 있고 독립형으로 방을 하나씩 쓰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자립생활하고 붙어 있는 게 자립생활 주택하고 지원주택이 다른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합쳤었는데 자립생활 주택은 2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방을 하나 써가지고 이렇게 생활하고 서울시 관계센터에서 주최를 해가지고 이렇게 방을 얻어주고 있고요. 지금 28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원주택은 20년 살 수 있는 겁니다. 20년. 그래서 그거 지원해가지고 110m가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청해가지고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립생활 주택과 지원주택은 국가의 좀 그 통제를 좀 복지 시스템을 받아서 서비스에서 좀 관할을 하기 때문에 좀 불편함이 있지만 그러면 독립적으로 가셔야 됩니다. 원룸을 잡거나 독립적으로 가셔서 독립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터치를 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의 지역사회 기반이 있다. 그리고 정신건강 토탈 케어 서비스 제가 이제 마음누리의 신현숙 선생님한테 제가 받고 있어요. 저도 받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2주나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찻집에 만나갖고 소통하는 건데 너무 좋습니다. 바우처 이거 신청은 동사무소에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당사자면 다 되고 그 다음에 차상이나 복지카드 수급자 복지카드 있으면 되는데 그 조건은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토탈케어 서비스는 찾아와서 전문가가 정신건강에 대한 상담을 해준다. 토탈케어 서비스 꼭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은 우울증 불안증이라는 진단 코드가 들어가야 돼요. 그 서류가 있으면 속에서 써가지고 조현병 조울증으로는 안 되지만 이제 마음투자 사업 서비스로 해서 아주 저렴하게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토탈케어 서비스도 거의 자기 자보다 5,000원, 10,000원밖에 안 됩니다. 마음투자도 몇만 원, 1, 2만 원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제 혜택이 있으니까 도움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정신건강 상담은 제가 그동안 많이 해왔는데 정신건강의학과의 약물이 70%면 완화되고 지지해주고 하면서 상담을 통해서 감정소통과 현실감을 가지고 인지의 왜곡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제 흑백도로 생각한다든지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선택적으로 추론을 한다든지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서라도 소통을 하는 창구가 필요합니다. 얘기를 하면 현실감이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상담하고 약물 치료를 병행하고 저도 그렇게 해서 좋아졌고 저도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감정의 찌꺼기를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감정의 찌꺼기를 해소하면 환청망상으로 안 들어갈 확률이 높아요. 점점 안 들어가게 되고 멀어집니다. 자기 이해 관리를 하고 그리고 회복의 30% 정도가 상담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감 회복 그리고 환청망상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증상이 재발견고 체크를 해서
그다음에 이제 미리 이제 관계 소통을 하고 인간관계 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은 비중이 한 20, 30%밖에 안 돼요. 일을 하는 기술은 익히면 되거든요. 인간관계가 모든 고용지원센터에서 얘기하면 7, 80%가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인간관계를 못해갖고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누가 약간 기분 나쁜 소리를 했는데 그 꽁 해가지고 집에 가지고 이불킥 하다가 갑자기 잠이 안 와가지고 재발해가지고 약을 올렸다가 입원해가지고 일로 관둔다든지 뭐 이런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당사자들이 스트레스 관리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융통성을 기르고 적재적소로 얘기를 받아칠 수 있는 말을 좀 가져야 됩니다. 완전 막 받아치라는 게 아니라 이게 직장 안에서는 약간 애둘러서 말하고 약간 이제 자기 또 외부로서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스트레스를 풀고 자기 이해와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뒤에도 나오지만 요구하고 부탁하고 거절하기를 하셔야 돼요. 당사자들이 제일 못하는 거는 요구, 부탁, 거절 전혀 못합니다. 그래서 막 좋은 게 좋은 식으로 넘어가고 소갈이를 많이 하거든요. 속이 꽁하다가 또 재발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현병과 조울증의 상담에 있어서는 이 착각과 오해를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감을 찾을 때는 자기답게 살아가는 법을 찾아야 되고 비교하거나 눈치 보지 말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꽃과 같이 아름답거든요. 완전하거든요.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독특하고 유일무이한 존재들이잖아요. 불교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기독교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지 행동적이고 감정 조절적으로 이제 왜곡된 사고를 찾고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감정이 이게 물과 같이 흘러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막 기분 나쁘거나 짜증나는 게 있으면 이렇게 풀어야지 물과 같이 소통이 돼서 속이 시원해지고 여기에 돌덩이가 안 얹혀. 내가 어디 가니까 당사자가 저도 옛날에 그랬는데 여기 돌이 얹은 것 같더라고요. 한 3년 동안 돌이 얹혀 있었는데 상담을 2, 3년 받으니까 돌이 내려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회복이 됐거든요. 망상한창에 막 빠져 있다가 돌을 딱 얹은 것 같고 이렇게 힘들었는데 여기가 뻥 뚫어지면서 제가 회복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수면과 예민과 짜증, 분노, 감각 기능 이상이 오고 그럴 때 과잉위반화, 흑백 논리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할 때 그때 이제 재발 공고를 체크해서 이제 스트레스 관리를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과 행동과 감정으로 생각을 소통하고 좋아하는 일, 자기가 정말 뭔가를 했을 때 기분 딱 좋아지는 일이 있잖아요. 뭔가 즐거운 일을 할 때 그때 이제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그리고 말은 해야 마십니다. 말을 해야지 풀려요. 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네, 힘들면 저 얘기하고 만약에 말하는 게 힘들잖아요. 저는 글로 썼어요. 아버지한테 막 복수의 글도 쓰고 그랬었는데 이제 지금은 너무 잘 지내는데 예, 병식이 있을 때 병식 관리해야 되고 병식이 사라지면 발병하는 게 정신질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참 그거를 미리 알아야 됩니다. 자기 관찰이 필요하고 컨디션 조절.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딱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 컨디션이 어떤가, 짜증이 나는가, 기분이 나쁜가, 컨디션이 나쁜가 좋은가 이런 걸 체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환청망상의 통로 10분 넘었네. 그래서 이제 생각의 중독에서부터 온다. 생각부터 와서 이제 그것이 믿어지고 유사한청이 생기다가 환청으로 빠지게 된다. 그리고 착각 오해가 점점 이제 생기면서 현실을 이탈하게 되거든요. 외부 자극이 또 민감하다. 이 당사자 특징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선택이 있는데 자극을 다 받아버려요. 아까 HSP라고 얘기했잖아요. 너무 자극을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불면이 오고 가다수면 짜증이 나고 계속 이제 죄책감도 심하고 현실감이 이탈된다. 조현병의 감각기능과 조현병은 생각의 중독이고 조울증은 기분의 중독이에요. 두 가지가 다 있는 조현 정도는 생각, 기분의 중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중독은 생각에서 생각으로 이어져 가지고 내 에너지를 다 깔아먹어요. 여러분들 내 에너지가 만약에 30%라면 20% 이상 쓰면 경고등이 켜져요. 스트레스 상황이거든요. 25% 이상 써버리면 정신병이 발병한다고 봐야 됩니다. 일반인도 마찬가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후천적으로도 정신병이 걸릴 수가 있다. 그리고 10대 때 발병하는 부류는 비지적인 요인이 좀 더 큽니다. 그래서 이제 조울증도 수면장애. 조울증의 5단계는 수면장애, 예민, 짜증, 분노, 폭발. 이렇게 이제 사고가 증폭이 됩니다. 그리고 사고에 비약이 많고 조울증은 이게 계속 이제 점핑을 하는 거예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간 것은 사과. 마지막에 백두산이죠. 원숭이 엉덩이하고 백두산 관계 없잖아요. 근데 당사자들 느끼기에는 환청망상의 세계가 원숭이 엉덩이에서
백두산까지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 존재가 됐잖아요. 그렇게 사고가 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숫자 가지고 완전하게 맞추기도 하고 사람을 보고 그 짜 맞추기도 하고 성경이나 불경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 저도 다 해봐가지고 기본 중독이 오면서 조울증은 에너지의 문제입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게 조울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절적인 영향과 항상 조울증은 우울증이 먼저 옵니다. 우울기가 오고 나서 극복이 안 되면 반동으로 심한 우울이 경조증과 조증입니다. 반동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오는 게 수면장애, 그리고 이제 짜증이 나고 과민이 납니다. 조울증은 굉장히 꼼꼼하고요. 예의가 바르고 과민하고 승질을 잘 내요. 조울증이 되는 사람들 보면 성격이 불같습니다. 급한데 아닌 척해요. 아닌 척하는데 저도 이제 그런 좀 기질을 타고났는데 그 분노 조절이나 이걸 하다가 나중에 탈진해갖고 병원 입원하거나 아니면 사건 사고를 일으켜가지고 입원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같이 재발견고 체크해서 약물 조정과 이거 수면 관리 체크하고 신체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술, 담배는 솔직히 약물 작용하는 부위에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게 좋고 자조 모임이나 유튜브나 회복 이야기 인간관계 7대 2대 1 법칙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이제 정우열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한 말인데요. 무관심이 7, 안티가 2, 지지자가 1. 우리 인간관계에서는 7대 2대 1 법칙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하고 다 잘 지내야 된다는 게 망상과 한창이라는 겁니다. 거의 한창이 아니고 망상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모든 사람하고 잘 지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한 명만 못 지내면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거 완벽주의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상향 조정을 비교를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비교를 합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하고도 비교하고 못난 사람하고 비교하면 열등감이 안 생겨요. 근데 계속 잘난 사람 비교하면 열등감이 빠져가지고 자포자기하고 막 병이 생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기관리해도 가족소통법은 수평 구조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 20살 넘으셨죠? 그러면 가족과 우리 자식은 내 새끼가 아니고 내 소유물이 아니고 그냥 한 인격체로서 존중을 해줘야 돼요. 수평적인 것으로 가야 되고 그 강점을 격려를 해주고 잘하는 거 있으면 칭찬해주고 그랬구나 이렇게 좀 공감을 해주고 이제 과하게 요구하거나 주문하지 말고 감정 소통하고 토달지 말고 그냥 수용하자. 이게 되게 힘들지만 돌을 닦는 심정으로 당사자들 대할 때 상태 안 좋은 당사자들 대할 때 돌을 닦는 심정을 가지고 그리고 또 가족들은 또 다른 데 가서 스트레스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소통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직업적으로 제가 이제 했던 거는 폐쇄병동에서 이제 적응하면서 치료를 하고 남을 돕다 보니까 점점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자기 관리의 핵심은 뭐냐면 꾸준함과 실천을 해나가는 거. 약복용을 제때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해서 뇌를 활성화한다. 여러분 운동을 하면 뇌가 쉴 수가 있어요. 뇌를 쉬는 타이밍을 만들어주고 그때 동료 지원과 상담가가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인적으로 회복이 되고 생활관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관계 소통이 수평구조, 아까 말한 것 같이 부탁, 거절, 요구하기를 연습하고 예민하고 소심하고 꽁한 우리 당사자들 많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삐치고 이제 화났다고 말도 안 하고 참았거든요. 참지 마세요. 참으면 병됩니다. 그냥 어떻게든 소통하고 얘기하고 스트레스를 풀거나 가족들이나 상담사한테 얘기하면서 푸세요. 그래서 이제 작은 용기가 필요하다. 저도 용기가 없었거든요. 근데 용기가 있어야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시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것을 추구해야지 아까 말한 것 같이 진솔한 소통을 하고 재밌는 거 눈높이에서 용기를 가지고 자기답게 살아가기. 남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나중에 얘기하지만 자기답게 살아야지 정신질환이 회복되고 기가 살고 용기가 있어야지 회복이 됩니다. 조금이라도 용기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자중자애하는 법을 배우고 가족도 편이 되어주고 당사자 자신도 자기 편이 돼야 됩니다. 저는 자기 편이 못 돼가지고 우울이나 자기 학대나 자기 비하로 가서 병이 발병했거든요. 정신질환은 자기를 공격하는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공격하지 말고 자기 편이 되어주고 가족도 자기 편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3털 3나가 뭐냐면 제가 이거 굉장히 도움되는 이거 한번 찍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따라해보세요. 털. 나는 나. 나를 사랑한다. 나을 수 있다. 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사자를 돕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누구 때문에 화났잖아요. 누구에다가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나를 딱 살펴보면 답이 나와요.
남을 비교하게 되면 남에 대해서 화가 나고 부모님을 생각하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공격적인 생각이 들고 이러는데 나를 살펴보면 아 나는 나고 다른 사람이 될 필요가 없고 나를 사랑하다 보면 아 나을 수 있다 나을 수 있는 희망이 있구나 그러면 이제 회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당사자가 그걸 하면서 부정 감정을 털다가 감사하고 기도하고 운동하고 공동체를 형성하고 영성으로 삶의 의미를 찾다 보면 회복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5가지 아까 회복의 5가지 뇌과학자들이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회복은 감사, 기도, 운동, 공동체 영성을 통해서 제 회복의 증거 체계도 썼고요. 회복 당사자는 말한 것 같이 자기 탐구가 있어야 되고 운동도 하고 병원 외래도 가고 그 다음에 치료진과 관계,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상담사나 소통이나 또 종교나 신앙 같은 것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제 강의가 거의 마무리되는데 여기 KBS 라디오에 나와서 했던 거고 여기 또 기사고요. 제가 태권도와 라틴 댄스를 하는데요. 지금도 라틴 댄스 어제 갔다 왔습니다. 어젯밤에도 2시간 초고 왔는데 이게 스트레스를 풀어야 돼요. 여러분 좋아하는 걸 하면 병이 안 걸려요. 재발이 안 됩니다. 근데 이것도 고비를 넘어가야 돼. 태권도 하다가 재발할 뻔한 적도 있었는데 자기 관리, 에너지 조절을 잘하고 스트레스 관리하면서 운동도 할 수 있고 연애도 할 수 있고 그 운전도 할 수 있고 제가 많은 걸 해봤습니다. 결혼도 해봤고 뭐 동거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즐겁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됩니다. 태권도가 좋아서 태권도 사범이 됐고 댄스가 좋아서 댄서 강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또 안 하지만 댄스 했던 거고 방송에 나와서 활동한 거고 직업군은 제가 다양하게 해봤습니다. 여기 청원경찰도 제가 5년 정도 했거든요. 강연도 하고 운동도 하고 사회복지사, 여기 병원 사회복지사 폐쇄병동에서도 의미 있는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시간을 딱 맞춰야 되니까 4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